자, 오늘은 우리 교재 673페이지 기출문제. 자, 673페이지는 TAT 2급 제28회 기출문제가 있죠. 자, 먼저 실무 수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재무제표에 모두 5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TAT 2급에서는 뭐 아주 점수를 주려고 내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겁니다. 자, 일정 시점 나오죠?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여기에 일단 해당이 되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그럼 재무상태표네.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 이용자의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고 그것이 재무제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2번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서 만약에 일정 기간으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될 수 없죠.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모든 상품 매입은 외상 매입입니다. 그랬네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 시험지 여백에다가 T 계정을 하나 그리시라 그랬죠.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그려라 이거예요. 여기 이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게 상품인가요? 제품인가요? 상품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원가 자리가 지금 여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기가 매출원가 자리. 여기는 기말상품. 여기는 단기 매입. 여기가 기초상품이죠. 이제 뭐 상품 T 계정 이거 정말 쓸모가 많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여기다 넣어줘. 보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13만원 이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기초 매입 채무 일단 패스. 기말 매입 채무 기말 매입 채무 패스.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액. 이게 보니까 매입 채무니까 이 상품을 옆에 지금 외상 매입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또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이 외상 매입금이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단기 매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외상 매입금이다라는 거, 외상 매입금 T자를 하나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기초 매입 채무가 여기에 저기가 나오죠. 기초. 부채는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오지만 부채는 그렇지.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6만 원이었대. 6만 원. 그리고 기말 매입 채무가 4만 5천 원. 기말이 반대쪽. 부채는
여기에 45,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이 잠깐만요. 예. 자,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이라는 건 뭐예요? 채무가 발생하면 대변에서 발생하죠. 이 부채는 지급하면 대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급액. 지급액은 차변에 적죠. 부채는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그러니까 지급액은 55만 원. 그렇다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오는 게 단기 매입이잖아요. 여기 있는 단기 매입액이 여기 상품의 여기 단기 매입과 같은 거예요. 왜냐? 아까 문제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모든 상품은 매입은 외상으로 매입한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밖에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와보면 여기 단기 매입한 외상 매입한 것이 여기 매입으로 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차변의 합계가 59만 5천 원이란 말이죠. 59만 5천 원.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59만 5천 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이거예요. 59만 5천 원 빼기 6만 원 하니까 53만 5천 원. 그러니까 여기가 53만 5천 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마감을 할 때 여기 합계가 어떻게 돼요? 이 합계가 63만 5천 원이죠.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63만 5천 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매출원가 자리니까 매출원가는 63만 5천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니까 50만 5천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T계정을 그려가지고 칸 채우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50만 5천 원이 있나요? 예, 2번에 50만 5천 원인데. 네.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요, 이게 T계정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상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이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 부채는 전기요리 대변에. 상품은 전기요리 차변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엊그제 그 시험 본 거를 한번 엊그제 시험 본 결산관리 문제에서도 제가 그 T계정을 좀 몇 개 썼는데 그걸 빨리 잘 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좀 판독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예. 그렇게 어려운 T계정이 아니었는데 자, 제가 재무상태표 마감하는 문제 T계정 하나 딱 이거를 냈는데 이거 맞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미지급금 이거 뭐 미지급금이 부채죠. 부채. 자, 미지급금 부채라는 말이에요. 12월 7일 날 500만 원의 부채가 증가했어요. 미지급금이 12월 25일 날 100만 원 갚았네. 그러면 500만 원의 미지급금 중에서 25일 날 100만 원 갚았으니까 400만 원이 남았죠. 이 4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려고 한다 이거.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려고 그래. 재무상태표 중에 이건 부채죠.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400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마감할 때는 이걸 차기로 이월시킨다 해서 차기 이월이라고 적고 두 줄 긋고 합계 쓰고 반대편에 전기 이월로 기록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방법이죠.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이거 우리 현금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반대로 차기요리 대변에 갔었고 전기요리 차변에 왔었어요. 네. 또 이거는 부채니까 차기요리 차변에 오고 전기요리 대변에 간다. 그러면 외상매입금도 어떻게 되겠어요? 외상매입금도 위지급금과 같은 부채죠. 부채니까 기초가 어디예요? 이 전기요리 바로 기초예요. 기초가 대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갚으면 차변에서 없어지고 발생하면 대변에서 발생하고 그게 바로 부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문제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항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딱 보니까 내가 하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제껴놓고 나중에 푸셔야 돼. 이런 문제는. 예. 잘 정리가 안 되는 문제는 딱 감이 오는 건 빨리 풀고 가고요. 빨리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3번. 사채의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사채의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 여러분 아시죠? 예. 자,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 발생한다. 맞죠? 우리가 사채를 왜 할인해서 발행하겠어요?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낮으니까 500만 원짜리 사채를 500만 원에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이자율이 더 높으면 그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사채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가 너무 싸니까 우리가 시장 이자율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내가 원금에서 까주겠다. 이것이 사채 할인 발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만약에 사채를 500에 파는 게 아니라 이자 차이만큼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까주는 거예요. 가령 뭐 500만 원짜리 사채를 470만 원에 발행한다든가.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1번 맞았고요.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거? 그러면 답이 1번이죠. 예. 뭐 땡큐죠. 1번 딱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을 경우 이건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고 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다면 할증 발행하잖아요.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때 이거는 액면 발행이라고 그러죠. 액면 발행. 3번은 액면 발행을 말하는 거고 2번은 할증 발행, 할인이 아니라. 그러면 4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죠. 예.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다. 자, 그래서 3번도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채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네. 사채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낸 거죠.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토지 재평가 손익은 얼마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토지의 재평가 즉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재평가 모형에서 말이죠. 자본으로 가는 게 뭐였죠? 손익으로 절대 안 가고 자본으로 가는 게 재평가 잉여금이 있죠.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으로 안 갑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단기의 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익계산서로 간다는 말은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했군요. 매 보고기간마다
보고 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2018년 말과 2019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220만 원으로 됐다가 네, 그러면 2018년에 220이죠. 그러면 2018년도 말에 분계는 차변에 토지 20만 원,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해가지고 2018년도 손익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2019년도 손익이라 그랬어요. 자, 2019년도에 1,800이 됩니다. 2019년도 말에.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떨어져요? 40만 원이 떨어졌죠? 그러면 40만 원이 전부 손실이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40만큼이 원래 취득한 가격이 220이라면 40이 재평가 손실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40만 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 220은 취득한 게 아니죠. 공정가치 평가한 거죠. 취득가는 얼마예요? 200이에요. 200. 그래서 20만 원은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답은 20만 원이에요. 요 답은 20만 원.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이 40이 아니라 20만 원이에요. 1번이 답인데 왜 1번이 답인가? 분계로 증명을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8년 말 회계 처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2018년 말에 회계 처리는 차변의 토지 20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요.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증가죠. 자본에 뭐라고 그랬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고 다음에 이제 2019년 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차변에 자, 220짜리가 180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재평가 손실 40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본으로 적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재평가 잉여금하고 재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자본에 있던 거 없어지고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나머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쓰자면 여기 있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감소가 되는 거고 재평가 손실 이것만 손익으로 가요. 비용 발생이니까. 재평가 손실은 비용.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대변에 토지가 40만 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019년도 말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게 얼마냐 하는 거니까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거죠. 재평가 손실 20만 원. 네. 자, TAT 2급에서는 이와 같이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따른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과 회계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자,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정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하는 거 맞죠? 예. 정책의 변경 우리 뭐가 있습니까?
유가증권의 취득금액의 결정 방법이라든가 또 회계정책의 변경 중에서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이것이죠. 네, 이런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거부터 고친다 이거죠. 이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에 관련된 거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라든가 내용 연수의 변경이라든가 네, 또 그 부채 중에 무슨 부채 있습니까? 네. 응? 유발 그래서 그 회계 추정의 변경은 그냥 단기부터 단기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적이다.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이게 틀렸네. 예. 여러분 이거 이 부분 공부하면서 단순히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세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정책을 바꾼다. 이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회경으로 본다가 틀렸어요. 2번이 답입니다. 자, 3, 4번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갑시다.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회계 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래요.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효과에 따라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후자인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 맞았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19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랬네요. 네, 우리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야 FAT 1급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019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씩이네. 2천만 원 나누기 5. 네. 400만 원 맞죠? 자, 2019년 7월 1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고 월할에 반영해라 라고 했습니다. 6개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은 2천만 원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540만 원의 자본적 지출 때문에 2,540만 원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월할로 해라 이 말이에요. 월할로. 자, 그러면은 자 1년에 400인데 2천만 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6개월만 해당이 돼요. 7월 1일 날은 이 취득금액이 변해. 자, 그러면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는 400 나누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절반이니까 1년에 400이니까 400 나누기 2 하면은 200만 원에다가 네, 200만 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취득금액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자, 요 2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이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요? 1800이 일단 되죠? 감누는 빼야 되니까 1800에다가 여기 자본적 지출 540을 더해야 되죠? 540 이렇게 그러면 7월 1일 시점에 장부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2340만 원이 되죠. 2340만 원의 취득금액에 6개월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2340만 원의 일단 5로 나눠볼까요? 내용연수 5년 2340만 원을 나누기 5 해보면 468만 원. 여기에 6개월치니까 나누기 2 하면은 234만 원 나오네요. 234만 원. 그러면 아까 거 200만 원하고 더해서 434만 원. 계산이 제대로 됐나요? 있습니까 보기에? 없어. 뭐가 틀렸죠? 예. 자, 계산을 하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6개월치 200만 원은 맞죠? 6개월치 200만 원은 그런데 어디가 틀렸느냐 하면은 요 2340만 원 1800 빼고 540 더하면 2340만 원 남죠? 여기에 내용연수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 예. 왜냐면 여기 200만 원 계산할 때는 우리가 5년이 맞아요. 내용연수가. 그런데 요 2340만 원이 취득금액이었을 때는 6개월을 빼야지.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근데 뭐 다시 계산 안 해도 이것하고 제일 가까운 걸 답으로 찍으면 돼. 예. 지금 434만 원에 제일 가까운 거 454만 원 아닌가요? 아닌가 보다. 예. 요거 많이 틀린가 보다. 2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340만 원의 내용 연수는요. 자, 이게 월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것이 1년이면 5년이면 5년 곱하기 12달이면 60개월인데 6개월을 빼야 되죠. 빼기 6. 그러면 54개월이에요. 54개월. 그래서 이것을 2340만 원을 이것을 54개월로 한번 나눠 보세요. 54개월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340만 원 곱하기 6달 나누기 54달. 260만 원 나오네. 260만 원. 234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계산 결과가 26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460만 원이네. 예. 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예, 460만 원.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아까 여기 제가 내용연수 계산을 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여기 6개월 지난 걸 빼야죠. 그러면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그 중에서 6개월 지난 걸 빼니까 6개월 54개월이 돼요. 54개월 중에 6개월분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34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54. 이렇게 계산하면 26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260만 원과 그 전에 6개월치 200만 원을 더해서 460만 원.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가. 자, 유형자산이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손상 차손으로 처리하면 되죠. 예, 우리가
유형자산이 이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손상징후로 보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 말이에요. 손상 징후에 의해서 차이가 났을 때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처리합니다. 네, 1번 유형자산 손상 차손. 다음에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 후 재무상태표이다. 가완화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게 수정 전 잔액시산표인데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받으러움과 대손충당금 보여줍니다. 자료 2를 보면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추정률이 2%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충법을 지금까지 우리 한 거죠. 여기 보충법이라는 것은 기설정된 거 빼고 추가로 설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로 보충 설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였어요? 가완화에 들어갈 금액, 매출 채권이 얼마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네. 그럼 매출 채권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치면 매출 채권이고 대손 충당금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합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대손 추정률이 2%라고 그랬으니까 요 80만 원과 20만 원의 2%가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2%, 여기 2만 원이죠. 납원은 2만 원. 그렇죠? 예. 네. 매출 채권은 100만 원. 100만 원, 2만 원. 보기에 있나요? 예. 네. 100만 원과 2만 원. 4번이죠? 그래서 8번은 4번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자, 4번의 답이 있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거 생산지국 과세원칙 틀렸네요. 소비지국인데. 전단계 거래액 틀렸네요. 세액인데.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틀리죠. 간접세죠. 동일하지 않은 간접세죠.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그렇습니다. 4번 맞았네요. 다음 10번. 다음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세액이 얼마냐.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율 10%니까. 자, 700만 원의 10%, 70만 원 매출액이 부가세, 매출 부가세가 되고 하치장 반출액이다. 하하. 하치장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직매장에 반출했다면 그것을 공급으로 보면서 우리가 과세를 하지만 하치장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급이 아니다. 세 번째, 국외 매출했어요. 500만 원. 그러면 수출이니까 과세 표준은 되지만 세금은 영세율을 적용하니까 0원이죠. 네 번째,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 있어요. 이건 사업상 증여로 보고 과세하죠. 시가가 300만 원이면 거기에 10%가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자, 합치면 100만 원이네요. 답이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 그럼 불공을 물어보는 거죠. 네?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이 아닌 거. 야, 불공. 자, 1번. 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시계를 구입하여 발생한 매입세액. 1번이네, 답이. 네. 10번요. 예, 네, 틀렸습니다. 이거 100만원 아니네. 100만원 아니요. 70만원이 70만원. 네, 70만원.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거 견본품은 샘플이잖아요. 네. 이것도 공급이 아니네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의 시가 이랬으면 이제 맞아요. 그거는 공급으로 보는데 견본품 맞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70만 원. 이것도 아닙니다. 네, 저도 잘 봤어요. 자, 11번은 매입세액이 아닌 거 1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 1번이죠. 자, 2번은 직원 회식비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제품 운반용 소형 트럭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트럭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무용 소모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도 소모품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12번. 자, 12번부터 이제 소득세 문제죠.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죠. 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틀렸고, 있다. 2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번.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의 세율을 보면은 최하 6%에서 최고 42%까지 7가지, 즉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러면 3번은 틀렸나요?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 소득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열거주의. 그래서 근로소득 과세하는 거 이거 1번, 2번 하고 쭉 열거하잖아요. 예, 열거주의입니다. 기타 소득도 여러분 표 보셨죠? 거기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해요. 예, 거기 열거된 것만. 그래서 그걸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소득세 중에서 이자소득과 그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부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은 전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요.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퇴하고 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죠.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랬습니다. 네,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1번 이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요 일체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냈다 하더라도 이자 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아요.
없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제로. 자, 2번 연금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아닙니다. 연금소득의 필요경비는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나 이런 거 확인, 이걸 실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연금소득공제. 예.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이것을 필요경비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필요경비는 실제 이게 은행에 뭐 수수료 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소득공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업무상 출장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실제 업무상 출장비를, A라는 사람은 출장비를 뭐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출장비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장비 쓴 사람은 공제해주고 출장비 지출 안 하는 사람은 공제를 안 하느냐? 그런 거 없죠. 근로소득도 연금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공제해가지고 일정액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네, 이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예, 사업자니까,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업자 본인에 관한 것 중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은 여기 4번인데, 법인의 경우는 사업 경영자의 급여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경영자죠. 대표이사의 급료.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료가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개인 회사는 사장님의 급여라는 건 없어요. 예, 사장님 급여는 그냥 자기가 인출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가져가는 것이지, 개인 회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 회사는 대표이사라고 안 하고 그냥 대표라고 하거나 사장님이라고 할 텐데, 개인 기업의 대표의 급여는 비용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소득에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이거는 뭐 개인 회사든 또는 법인이든 다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14번.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한공 씨가 19년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 내역이다.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네. 대상 금액만 구하라는 거죠. 세액 공제받는 세액이 얼마냐, 이것까지는 계산은 하지 않는 거죠. 자, 단 자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3건인가요? 네, 3건입니다. 자녀 교육비. 자, 대학생의 99년 된 진수 대학생, 대학교 등록금 1,100만 원. 이거 공제 대상 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미, 보습 영어학원, 이건 안 되죠? 예. 학원비는 초등학생 이상은 안 돼요. 미취학한 아이에게 학원비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은정이 유치원생, 미술학원, 강습료, 이건 해당이 되죠. 예. 유치원생은 미취학 아동이니까 미술학원 다니는 이거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이건 해당이 된다. 그러면 1,100하고 180만 원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1,280만 원.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액공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근로자 본인의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다. 맞죠? 네. 2번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다. 네. 재해손실 세액공제 있어요. 사업소득에서. 네. 사업자가 사업소득의 경우에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뭐 홍수나 폭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이 됐다 그러면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다. 그렇죠. 대학원 등록금은 자녀는 안 되지만 본인 거는 된다 그랬죠. 그러면 4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이다. 아니죠. 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세액공제 해주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했다면 기장세액공제라는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그냥 간편장부를 기장했어요. 그거는 기본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를 해줄 리는 없다. 4번이 옳지 않다. 자, 우리 28회 TAT 2급 이론 문제 15개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 출제가 되면 여기서는 뭐 10개 이상 충분히 맞출 겁니다. 이 정도로 출제가 되시면.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수행으로 가보겠습니다.